철학 역사를 만나다 우리 은민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애들한테 먼저 질문하고 제가 나중에 답해도 돼요? 네 마음이지. 하여도 뭐 아, 네. 그 여기 절대정신이 지배한 철학자에서 헤겔이 나오는데 늙은 헤겔과 젊은 헤겔의 싸움이라는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늙은 헤겔과 젊은 헤겔 중에 어떤 게 좀 더 자신의 마음에 드는지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지석 님, 지석투? 인적 소리 안 들려. 지석아 말 안 들려? 아까부터 계속 말했는데 왜 소리 못 듣는 거야? 오디오를 한번 실험해보고 아니면 나갔다 다시 들어오던가. 은민이 다른 사람부터. 네, 그럼 윤지석 원님, 잠시만요. 지금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럼 하진님, 저도 잠깐 까먹어가지고. 173쪽이, 음, 질문이 늙은 회계가 젊은 회계. 네, 중에 누가 더 자신의 의견이 많으세요? 네. 어, 준이 들어왔어? 음, 꼬마 김밥과 함께. 네, 형님, 잠깐만요. 좋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 은민이가 늙은 해결은 뭐고 젊은 해결은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면 친구들이 좀 대답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은민아? 근데 응. 늙은 해결은 알겠는데 아,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저도. 그럼 그럼 하는 것부터 얘기해? 누구부터요? 응? 늙, 네? 늙은 얘기 아는 것부터 얘기하라고. 늙은 해결이, 잠시만요. 어, 아, 그, 음, 그는 그 인간의 사고, 역사, 사회 등을 모든 면을 감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대하면서도 완결된 철학 체제를 만들려고 한 게 젊은 해계? 그리고 그리고 이제 늙은 해결이 그 서로의,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 관계로 엮여진 시민 사회가 형성돼서 서로가 필요에 따라 협력하는 사회 생활에서 개인은 이해관계가 다른 이들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로 분열되기 쉬운 시민사회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좀 더 고차원적의 공동체가 요구되는데 이게 바로 국가다. 그래서 해겔은 이 국가를 인간의 도리 자체라고 불렀다. 이게 늙은 해겔. 음, 그래서 선생님, 음, 저 여기로 들어와가지고, 이, 아니, 그래서 이것들 중에 좀 더 자기의 의견에 맞는 거 하나 선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부터 해도 되나요? 네. 전 젊은 해결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필요에 따라서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서로의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당연하게 협력을 한다는 거니까 좀 이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윤지석 원님 이제 될까요? 음, 아무래도 저는 그 젊은 시절에 해결이 내세웠던 주장이 좀 약간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유,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자유가 실현되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본 거잖아요. 그 관점이 되게 흥미로워가지고 저는 정문 해결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이 좀 더 마음에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윤지석 님도 이제 될까요? 목소리 안 들리는데. 여기 아니구나. 그러면 박준희 님? 저 질문 한 번만 다시. 그 젊은 해결과 늙은 해결 중에 어떤 그 어떤 편이 더 자신의 마음에 드는지. 아, 저는 전 젊은 해결이 좀 더 제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그, 잠깐만요. 이제 177. 그, 저 조금만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도 젊은 해결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데, 그 늙은 해결, 노년의 해결도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그 나쁜 건 그러니까 좀 싫진 않지만 젊은 해결이 한 이 완결된 철학 체계 체제라는 게 조금 더 인상 깊어서 젊은 해결을 선택했어요. 그럼 선생님? 자, 은민이가 뭐 이렇게 수준 높은 문제를 내가지고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 책에 장점이자 단점이 있어. 이 책의 장점은 뷔페야, 뷔페. 책 한 권에 다양한 철학자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점. 그것들이 좋은 점이에요. 단점은 뭘까? 너무 부족해요. 깊이 음, 있게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해겔을 얘기하면서 늙은 해겔과 젊은 해겔의 싸움이라고 얘기해놓고서 174쪽 보겠습니다. 저기 누구야? 저기 그 대정 올레판으로는 174쪽이고 대정 진국판으로는 198쪽이야. 책이 요 빨간색 빛깔 나는 거는 198쪽이고 개정 진국판이고 지석 원이 갖고 있는 거. 요거 저 초록색 버전 갖고 있는 책은 174쪽이야.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심지어 해겔 추종자들 사이에서도 청년 해겔파와 노년 해겔파로 나뉘어 사상 다툼이 벌어졌다라는 구절 나오지. 그래놓고는 청년 해결파가 뭔지, 노년 해결파가 뭔지가 설명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라는 얘기. 어?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은민이가 청년 해결파하고 노년 해결파 중에서 누가 오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그런 측면들이 있더란 얘기야. 다만 이제 은민이는 어떻게 이걸 해석했냐면 청년 해결파는 말 그대로 해결이 뭐였을 때?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반면에 이제 늙은 해결 같은 경우는 나이 들었을 때라고 이제 우리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청년과 노인들 중에서 누가 더 이 세상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 아니면 이 세상이 좀 바뀌기를 바라는 게 누굴까? 유지되기 바라는 거는 청년이 노인이죠. 노년층. 노년층이야. 반면에 청년들은 변화. 바뀌기를. 사랑을 왜 노년층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랄까?
지금 그 뭐하니까. 노년층은, 그러니까 음, 청년층에 비해서 노년층은 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자기가 늙을 때까지 이렇게 그대로 쭉 살아왔잖아. 그거에 너무 익숙한 거야. 아,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익숙한 게 편하잖아. 근데 그렇죠. 뭔가 변화를 주려면 기존에 있는 걸 깨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잖아. 근데 청년들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따라가려면 기존에 있는 사람의 체제 속에서 청년들은 승부가 유리해, 불리해? 불리해. 불리해. 불리하잖아. 근데 만약에 새로 시작하면 다 똑같아요. 그 셋업 되는 거니까, 어? 네. 청년들이 유리할 거 아니야.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청년들은 사회를 좀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 그리고 아무래도 청년들이 좀 더 이렇게 뭐야,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활력있고 도전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 반면에 이제 노년층들은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노년층이 그렇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하는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자, 선생님, 어, 하진아, 뭐, 윤진선이 그 마이크가 안 된대요, 그거. 그래, 그래. 아니면 하진 너 같이 써도 되는데. 너는 편한 대로 해. 지성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음. 자, 음, 그 다음에 헤겔로만 들어와서 보면 헤겔에 있어서 헤겔이 청년 시절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 그 중요한 사건이 바로 뭐냐면, 어, 179쪽. 예전 책은 179쪽이고, 저기 개정직육판호는 202쪽이야. 프랑스 혁명이요? 프랑스 혁명. 거기 지석이가 한번 읽어볼까? 두 번째부터 읽어볼까? 헤겔은 예나거리에서. 헤겔은 예나거리에서 말탄 나폴레옹을 보고 나는 절대 정신을 보았다라고 경탄했다. 엄밀히 따지면 나폴레옹은 조국을 짓밟고 헤겔을 이해하였을 때 주준 신라자였다. 하지만 역사라는 큰 틀에서 보았을 때 나폴레옹은 절대 정신이 자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곧 인류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도구라고 해석했던 것이다. 그래서 젊은 헤겔 같은 경우에, 변화와 혁명을 지향했고, 반면에 늙은 헤겔 같은 경우에는 그 체제를 합리화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젊은 헤겔 학파는 변혁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반면에 늙은 해결파는 현지 시저가 이미 실현된 거다. 절대정신이 실현된 거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청년 해결파는 이른바 굳이 말하면 좌파, 좌파라고 얘기할 수 있고 노년의 해결파는 상대적으로 이제 뭐야? 우파라는 어떤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해겔의 제자들 그 이후에 이제 해겔의 사상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부분을 더 강조할 거냐, 어느 부분을 더 중심으로 얘기할 거냐. 근데 어쨌든 간에 해겔이 물론 젊은 시기와 나이 든 시기에 그 강도점은 달랐다 하지만 그러나 해겔이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게 있어. 그래서 해겔을 하면 여러분이 꼭 그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야. 뭐하고 뭐? 절대 정신? 그렇지, 절대정신이 하나야. 그리고 이 책 본문에는 하나도 안 나왔는데 제일 마지막에 부록으로 나와 있는 사상수로 나와 있는 거야. 뭐? 검증법. 변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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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해결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바로 절대정신이라는 것과 변증법이라는 것.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절대정신이 뭐냐? 윤지석이 두 개다. 음, 저기 원래 책으로는 178쪽.
그 다음에, 아, 들리나요? 들려? 쌤 지금 몇 쪽인지 찾을 수 없겠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해결 철학의 기본 원리는 간단하다. 그 준 읽어보겠습니다. 178쪽 첫 줄부터. 해결 철학의 기본 원리는 간단하다. 해결의 주장은 한마디로 역사란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 과정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조각 자, 작품, 거기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한다고? 역사란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 과정이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절대 정신이라는 게 뭐한다? 존재한다. 존재한다. 그리고 그 절대 정신이라는 것들이 점차 인류 역사에서 점차로 실현되어 가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인류의 삶이다. 역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 조각 작품을 예를 들고 있어.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조각 작품을 예로 들어보자. 처음엔 조각 작품은 예술가의 머릿속에만 있다. 그러다 예술가가 돌덩이에 정을 내는 순간부터 상상이 지나지 않았던 작품은 점점 눈에 보이는 실체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절대정신의 자기 실현도 이와 같다. 절대정신이란 신의 섭리와 비슷하다. 절대정신은 처음에는 뭐뭐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나지 않지만 역사를 통해 점점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어, 그래서 조각가가 머리에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자기의 작품으로 인해서 머리에 있는 생각이 실현되는 것처럼 그 절대 정신이라는 게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건 뭐와 마찬가지야? 플라톤의 이데아. 음, 이데아와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 현실은 플라톤의 그 이데아의 모방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이데아를 닮아간다. 근데 여기 누구야? 이 헤겔이요. 해겔은 절대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절대 정신이 뭐라고? 조각가가 조각을 하듯이 인류가 그 절대 정신을 지금 뭐 하고 있다? 실현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의 그 나폴레옹 로케 평가한 것들이 자유평등 박애라는 그 이상이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즉 인류 전체의 역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절대 정신, 자유의 확대, 그 자유가 확대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 그게 이제 해결의 생각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저기 준이책으로 181쪽입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회제도 그거요? 음, 그는 사회제도를 가족, 시민사회, 국가로 나누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단계에서는 개인의 이익이 곧 집단의 이익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가족만으로는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경제적인 이익관계로 엮어진 시민사회가 형성된다. 그런데 서로의 필요에 따라 협력하는 사회생활에서 개인은 이해관계가 다른 이들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열되기 쉬운 시민사회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좀 더 고차원적인 공동체가 요구된다. 그것이 바로 국가로 헤겔은 이 국가를 인간의 도리 자체라고 불렀다. 그리고 헤겔에게 국가는 프로이센을 의미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책으로는 지적책으로는 203쪽이겠네. 그래서 결국은 이 해결의 어떤 그런 사상이 프로이센 중심의 국가주의로 발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프로이센 중심의 국가주의라는 부분들을 히틀러가 차용해서 가에다 써서 자기를 합류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것들이 연결된다라고 이 책을 쓴 이 누구야? 안광복 선생님은 그렇게 네. 해석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쌤이 해결의 철학에서 절대정신 중요하고 또 하나 뭐 중요하다고? 변증법이요. 변증법 중요하다고. 아, 그래서 선생님. 어, 근데 히틀러가 사용한 건 그 니체 아니에요? 그 니체도 나중에 나오고 기본적으로 해결. 자, 아, 207쪽 지성이 책으로 207쪽이고 다른 사람 책으로는 184쪽입니다. 자, 그 해결의 변증법 그것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지성이 해결은 논리, 아,
네? 저건 읽어봐. 해겔은 논리학에서 모든 현실과 역사의 전개 과정을 변증법으로 파악하였다. 변증법은 참과 거짓이 서로 분명히 구분되는 논리 세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설명한다. 예컨대 이 컵은 둥글다가 참으면 이 컵은 둥글지 않다는 반드시 거짓이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여러 관점에서 보아서 저 컵은 둥글다고 처음에 생각했던 나중에 했으나 나중에 저 컵은 둥글 뿐만 아니라 원투명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어떤가? 앞의 주장이 참이면 뒤의 주장은 거짓인가? 둘 다 옳다. 이와 같이 해결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 안에 모순을 담고 있으며 그 모순은 진보와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주장한다. 이런 세상의 발전 과정을 그리는 변증법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발전 과정을 그는 변증법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변증법은 정반합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거기까지. 변증법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정반합의 정신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할게.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어? 여러분 반을 엄하게 다스려. 오, 엄하게 지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까불어, 안 까불어? 안 까불어요. 까불어요. 안 까불어.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 그래서 그게 마치 뭐 한 것처럼 보여? 좋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푸딩. 그런데 그게 좋기만 하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엄하게 가르치면 애들이 눈치만 봐. 자율적으로 안 하려고 그래. 그 나중에는 그 엄하게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는 그것들이 관성이 생겨갖고 나중에는 그냥 애들이 그래 죽이려면 죽여 말라면 말하고 포기해버려. 이런 식으로 뭐가 발생해? 문제가 발생해. 그러면 그 계속 엄격하게 몰아붙이는 방향으로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할 수 갈 수 없다. 없다는 거야. 수업.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뭐야?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엄격한 어떤 그런 것들을 몰아내고 자유로운 삶을 또 막 이렇게 추구를 해. 근데 자유롭게 막 살다 보면 엄격한 데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막 살다 보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 네? 좋지 않나? 아, 좋죠, 좋죠, 좋죠. 그렇게 엄격하게 살다가 자유로워지면 당연히 좋지. 근데 네. 네. 문제는 그 자유로워짐이 이제 뭐야? 커지게 되면 사람들이 제멋대로가 돼. 그러면서 뭐가 무너져? 질서요. 질서가 무너져. 질서가 그치. 무너져서 오히려 혼란스럽고 피해가 막 생겨. 그러면 다시 이 사람들이 뭐해? 무섭게. 무섭게 가는 어떤 그런 강력한 지도자를 또 뭐 한다는 거야? 원하게 된다는 거야. 응. 그런 식으로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뭐 한다는 거야? 다시 이쪽으로 온다는 거야. 그래서 자꾸 뭐 한다는 거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응.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정, 아, 반, 합. 네. 근데 제자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결이 아까 첫 번째 말했던 절대정신이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냥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절대정신으로 뭐 한다는 거야?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와. 네. 해결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서 역사의 발전을 믿는 거야, 해결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그 세상의 이치를 보면 어떤 일이 꼭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 안에는 분명히 그거 안에 나쁜 걸 뭐 하고 있다고? 네. 퍼갖고. 내포하고 있다. 함께 갖고 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 그게 뭐 한다는 걸 다시 뒤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잘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정반합에 관한 그런 설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독일의 철학자들 중에 이제 유명한 철학자가 칸트, 무슨 실천 이상 비판 뭐 이렇게 가지고 칸트라는 철학자가 아주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철학자가 바로 누구? 예. 또 해겔. 이 해겔의 변증법이 나중에 막스, 공산주의 마르크스 같은 경우가 유물론하고 이 해겔의 변증법을 결합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또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해겔을 잘 아는 것들이 서양의 철학사, 특히 이제 근대에 들어서 어떤 그런 철학들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책은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이 책은 그냥 뷔페야, 뷔페. 뷔페 갖고 한 가지만 열심히 먹어? 아니요. 꼭 그럼 뷔페 갈 필요가 없지. 네. 어떻게 먹는 거야?
여러 가지. 여러 많이 먹어요. 가지를 조금 조금씩 다양하게 많이 먹는 거지. 여러 가지를 많이 많이 먹어요. 그거 좋고, 그러면. 지석이는 가장 확실하게, 뷔페 사장님은 나쁘겠지만, 가성비가 제일 높겠네, 지석이 같은 경우. 자,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철학자를 보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꽂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들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냥 여러 철학자들이라고 하면 될 거를, 이 책의 제목이 뭐야? 역자를 만나다. 철학 역사를 세계사 만나다요. 왜 제목이 철학 역사를 만나달까? 역사가 중요했어. 음, 철학이랑 연관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무슨 연관이 있냐고. 그 뭔가, 역사를 철학이 바꿔요. 어? 역사를 철학이 바꿔요. 철학이 바꾼다? 그 얘기도 그, 맞는 얘기야. 역사를 철학이 바꿔. 하지만 그 철학은 어디서 탄생해? 역사에서. 그 역사 배경 속에서 탄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철학을 그런 철학이 나오는 건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그 철학이 탄생하거나 그 철학이 인정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 철학이 그 역사를 또 뭐해? 바꾼다는 거야. 그러면 바꾸면 역사가 바뀌버리, 지금 시대가 바뀌겠지. 네, 시대가 바뀌면 요구하는 철학도 뭐 한다는 거야? 달라져요. 달라진다는 거야. 그것들이 계속 서로 영향을 주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학자들을 이해할 때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되고 그 역사를 또 잘 알려면 그 역사 시대를 지배했던 중요한 철학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총체적으로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안광복스의 이 저자의 어떤 그런 관이지, 생각이지. 그래서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부분들을 쭉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책의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철학자들만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 역사적 배경 속에서 배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은 어떤 그런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어요. 단 아쉬운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내용, 철학자들에 대해서 진짜다. 깊이 있게 얕다.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얕은데. 우리가 제대로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점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채워 나가야 되지. 자, 은민이 네, 또 저 질문 하나. 다 했어? 네, 은민이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아, 자, 다음 이등이 음, 일단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스파르타식 정치와 아테네식 정치가 그 초반부에 나오는데 자신은 어느 정치가 더 그 살고 싶은지, 어느 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더 살고 싶은지 물어보고 싶은데 아니면 저는 아테네식 정치가 더 좋아 보이는데 아테네가 스파르타보다 먼저 멸망을 하긴 했지만 더 그 스파르타식에선 과연 그곳에 살면 행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좀 드는 것 같고 아테네식 정치는 그래 좀 자유로운 편이니까 그리고 보면은 문화 이런 것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고 써 있어서 스파르타식은 지겹고 많이 아테네식 정치에 비해 저는 아테네식 정치가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윤지석 의원님? 저도 아테네, 그냥 크게 된다면 아테네 쪽의 정치 제도를 선호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규율이 너무 빡빡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너무 빡빡하고 막 벌을 받고 이러는 걸 별로 되게 어려워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스파르타식의 그런 느낌의 정치는 조금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럼 박준님? 지금 질문이 그 내가 어디서 더 살고 싶은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테네를 선택할 것 같아요. 아테네가 훨씬 더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군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모든 규율을
다 지켜야 하는 삶은 너무 어려울 같고요. 그런데 그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테네도 뭐 그렇게 옳은 국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민주주의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시민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아예 안 하려고 하니까 국가적으로는 뭐 그렇게 좋은 국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전 그래도 아테네에 더 살고 싶어요. 네, 그럼 윤지석 투님? 이게 지금 따로 정치 체계를 얘기해 보자면 저는, 그러니까 이 아테네의 정치는 민주정치라기보다는 중우정치 쪽에 좀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그 시대에 있는 유명했던 그런 철학가들도 전부 다 그 스파르타식의 그런 쪽의 사회를 좀 더 지지했기 때문에 저는 스파르타 쪽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은미님? 저는 이제 스파르타식 정치를 딱 보면 뭔가 엘리트식이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스파르타식은 일단 너무 어, 빡빡하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그 아무튼 너무 빡빡하고 뭔가 뭐 아까 말했듯이 군사 훈련만 있고 이런 느낌이어서 저도 아테네 쪽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진이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제 1장 스파르타와 타라카 아테네를 구원하라 해서 플라톤의 이상국가라고 해서 플라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아마 아까 해겔보다는 플라톤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익숙할 거예요. 그리고 플라톤 얘기는 여러분들서 많이 들었을 거고 플라톤 아까 해겔하면 여러분들이 절대정신과 변증법을 알아야 되듯이 플라톤 하면 이제 가장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이래요? 이데아. 이해하는, 이데아, 이데. 이해. 플라톤 하면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플라톤은 이제 이데아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플라톤의 스승이 정답은 누구야? 소크라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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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활동하던 그 아테네에서 결국 자기의 스승이 어떻게 된 거야? 죽었죠. 재판에 의해서 져가지고 결국은 복배를 마시고 죽은 거잖아.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를 죽인 그 부분이 바로 민주정이야, 민주정. 소크라테스도 민주주의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서 그죠. 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민주국가에 살기 때문에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을 해. 자, 근데 지석투 책으로는 23쪽이고 저기 준이 책으로는 17쪽. 그러니까 원래 책으로는 17쪽, 개정판은 23쪽인데 거기 그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를 읽어보냐면 16쪽에 준이 책으로는 16쪽에 아, 그 마지막 문단 아테네에는 스파르타 열렬한 팬들이 있었다. 거기부터 읽어보죠. 아테네에는 스파르타의 열렬한 팬들이 있었다. 가진 게 많고 배운 것도 많은 사회 엘리트들에게는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서민들이 주도권을 잡는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마뜩지 않았을 것이다. 마뜩지 않았을 터이다. 더구나 민중을 교묘히 휘어잡던 페리클레스가 죽은 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중우정치 그 자체였다. 자, 그게 다수 무슨 말이야?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이냐? 어, 중우 정치가 이렇게 중이 대중할 때 중자야. 무리 중자야. 음, 우가 어리석다. 어리석은 거. 어리석은 무리들이 결정을 하는 거야. 그 다른 사람 말에 휩쓸려 갖고. 그런 거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 지식인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저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른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너무나 뭐야? 못마땅한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민주주의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보면 민중을 교묘히 휘어잡던 페리클레스라고 지금 교묘히 휘어잡던이라는 말 자체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영적인. 정적이 아주 부정적으로 지금 표현한 거야. 근데 페리클레스를 다른 측에서 보면은 민주주의를 아주 뭐한 사람, 성장시킨 사람, 성수시킨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페리클레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한 행위인데도
그걸 누구의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그게 전혀 뭐죠?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얘기도 잘 듣고 저 사람 얘기도 잘 들어. 그러면 그걸 보고서 아,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공감하고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근데 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우유부단해가지고 귀가 얇아갖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만 듣고 자기가 뭘 못하는 사람이야? 결단을 못 내리는 사람이야. 나약해 빠진 지도자야. 똑같은 사람을 놓고도 똑같은 얘기를 놓고도 평가가 뭐 한다? 달라진다는 거야. 자, 거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 다수결로 죄의 유무를 가리던 아테네 법정의 재판관은 법률에,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서도 소일거리 삼아 참가 수당을 타려는 노인들로 채워졌고, 모든 성인 남자가 참여하는 민회에서는 조금이라도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 정책은 반대했다. 또한 미래성을 제시하는 정치가 보다 사탕발림과 화려한 말솜씨로 대중을 속이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곤 했다. 거기까지. 요 얘기가 바로 그 당시 아테네 민주주의를 뭐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부정적이게. 한쪽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자,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면은 죄의 유무를 민회, 민회 그 시민들이 결정한다는 거는 시민들의 상식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그 판사들이 우린 재판을 하잖아. 근데 판사들이 법 공부를 많이 해서 법에 따라서 재판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국민들의 법 감정하고 때로는 뭐해? 안 반대돼. 맞어. 어? 근데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판결을 내린다는 거야. 어? 근데 국민들은 그거 열받는단 말이야. 뭐 판결을 저따위로 하고 있냐고. 그래서 그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하면 좋잖아. 국민들의 뜻이 반영되니까. 근데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 국민들은 한 치 앞만 내다보는 거야. 그것이 갖는 파급되는 효과라던가 원래 그 법률 체계 안정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런 점에서 그 누구 얘기가 맞냐라는 얘기야. 게다가 소일거리 삼아 참가 수당을 타려는 노인들로 채워진다는 거야. 그렇게 가버린다는 거야. 어? 또 조금이라도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 정책은 반대해버리는 거예요. 자, 지방자치제가 주민들이 각자의 자기의 힘으로 뭐해? 의사를 결정한다 해서 얼마나 좋아. 근데 지방자치제가 되니 쓰레기 처리장, 뭐,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화장장, 이런 거를 우리 지난번에 그, 했었나? 우리가 그 책 봤지? 네, 천사를 했어요. 네, 님비. 그랬어요. 님비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야? 그 지방자치에서 주민들 보고 결정을 하니까 다 잘 싫다고 해서 그런 그 결정들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못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또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 반장, 회장 뽑는데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리더십이 있는 그 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사람이 뽑히는 건가? 아니면 쉽게 말해서 인기 있는 애가 뽑히는 건가? 뭐 좀 잘생기고 좀 뭐 유머러스하고 뭐 이런 애들이 인기 있는 애들이 뽑히는 건가? 그러면서 이게 선거인가 인기 투표인 건가? 이거 쉽게 말해서 뭐야? 유명한 연예인이 국회의원 나오면 그 사람이 뭐 되더라? 방송 막 되더라는 거야. 방송 많이 나간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더라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그 민주주의가 이렇게 중우정치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중우정치인데 그 중우정치 대중들 어리석은 대중들이 모여갖고 지들이 아주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려. 라고 민주주의를 비판할 쪽에서 그렇게 얘기해. 근데 민주주의를 찬성할 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집단지성이라고 해요. 집단지성. 혼자서 하면 좋은 판단 못 하는데 여러 사람 다수가 모여서 뭔가를 판결을 냈을 때 집단지성의 힘으로 오히려 더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똑같은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이렇게 뭐 하다는 거야? 다른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왜 소크라테스는, 왜 플라톤은 이렇게 민주주의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커다랗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가 아테네가 스파르타하고의 싸움에서 뭐 한 거야? 아테네가 진 썰. 거야. 진 거야. 그래서 플라토 입장에서 자기 조국이 쇠락해 가는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뭐 때문에 졌다? 음, 따라 민주주의 때문에 졌다. 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 거야.
게다가 자기의 승 소크라테스가 저 바보 같은 시민들이 투표해가지고 소크라테스 죽이자는 거에 더 많이 저기 되니까 어? 선동에 휘말려갖고 그렇게 되니까 이 민주주의는 정말 뭐구나? 대책이 없다. 진정치. 문제구나. 라고 하면서 플라톤이 주장했던 건 무슨 정치? 철인 정치, 철인 정치. 철인, 아, 철인 정치는 그 뭐야 지도자의 싹이 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미리 뽑아서 그 사람을 체계적으로 연습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르타시. 가장 똑똑하게 됐을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리더가 되게 하고 그 사람이 그 세상을 지배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세상을 뭐 할 수 있다?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 들어봤어? 네. 뛰어난 리더 하나가 있어갖고 잘 끌어가면 그 세상이 다 같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른바 엘리트주의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서울대 또는 뭐 특목고 이런 데 뭐 하죠? 밀어주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다 그 밑에는 그렇게 앞에서 누가 올바르게 이끌어줘야 전체가 뭐해? 잘 나간다.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거기 깔려 있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누가 이렇게 바꿨어.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천재가 만 명분을 먹는다. 이 뭔 말이야? 그러니까 한 명의 천재한테 투자가 과투자가 된다. 한 명의 천재가 만 나머지는 못 명분을 먹어요. 먹는다 해서 이른바 1%가 아니 0.1%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다 아, 가져가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야. 즉 극심한 불평등을 유발할 뿐이라는 거야. 네. 그래서 한 명의 천재 있으면 뭐 하는 얘기야. 결국은 걔만 달라고 걔가 만 명분을 가져가는데 그럼 나머지 만 명은 뭐야? 9,999명 쫄쫄 굶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거는 천재 덕분에 만 명이 다 더 잘 살게 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비전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명의 천재가 만 명분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승자 독식, 승자 하나가 다 뭐야 돼? 거의 다 가져가서 오히려 만 명이 더 뭐해? 허덕거린다는 거야. 그러니 한 명의 천재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이 같이 걷는 한 걸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혼자서 막 열 걸음 갔어. 저 앞에 가지. 근데 걔 혼자 가고 나머지 뒤에 서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 입장에서 쟤가 혼자 앞에 갔다고 그게 뭔 상관이냐고. 자기 삶에. 자기한테 더 중요한 건 내가 뭐 하는 거야? 한 걸음 많이 더 가는 거.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몇몇 되게 집중 투자해서 걔들이 서울대 갔어. 그래갖고 야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 갔다 누가? 그게 그럼 자기들의 어떤 그런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중요하냐? 내가 뭐 하는 게 내가 좀 더 나은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하는 얘기야. 근데 가끔 사람들은 뭐라는 거야? 자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서울대 가려를 걱정을 해. 잘 사는 부자를 걱정하고 잘 나가는 사람 걱정을 해. 내 처지 어땠건. 그럴 시간에 오히려 나를 봐달라고 얘기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런 차이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스파르타라는 어떤 그런 방식과 아테네라는 어떤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요즘도 여전히,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나는 스파르타식이야. 스파르타식은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강력한 체벌, 법률 규칙에 의해서 강력한 체력을 요구하고 그래서 쫙 밀어붙이는 거. 이게 스파르타 방식이에요. 반면에 아테네 방식은 그 사람의 개개인의 자유와 자유를 뭐해? 존중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보면 자유와 자유를 존중해서 좋을 것 같지만 자유와 자유를 존중하는 문제가 고통과 인내가 없어. 선생님이 오늘 아까 무슨 TV 프로그램 잠깐 보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 운동, 그 헬스 뭐 이렇게 운동하는데, 어? 운동이 되는 순간은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을 때, 근데 그 PT 해주는 그 트레이너가 하나만 더 하세요. 뭐두 개만 더 하세요. 막 이런다는 거 아주 미치겠는데. 근데 그때서야 뭐가 된다는 거야? 진짜 운동이 된다는 거야. 맞죠. 네. 그래가지고 그 음, 자신의 한계일 아, 때 그럼. 근육이 생성된다고. 그렇지. 그 한계일 때 근육이 생긴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운동도 안 하거나 운동을 해도 좀 뭐해? 편할 것만큼 하지 고통과 인내를 참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하라고 그러면. 그나마 옆에 트레이너가 강하게 밀어붙여야 고통과 인내를 참고 한다는 거야. 어? 그럼 누구 말이 맞냐라는 거지. 그럼 트레이너가 고통과 인내를 참고 한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또 뭐해? 오래 가지? 못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그 오래 가? 그냥 슬슬 뭐 이렇게 하던 사람 중에 뭐야?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더 잘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어느 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란 거지.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 그 자기에게 맞는 건 뭐냐? 그 시대에 맞는 건 뭐냐? 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고 이걸 아까 해결해 변증법에 놓고 보면은 이렇게 자유가 너무 많다면 고통과 인내도 없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 민주주의 엉망이야. 그럼 이제 그거 안에 독재나 전체주의가 싹 들어가고 독재나 전체주의로 가. 그러다 독재나 전체주의로 가가지고 막 휘몰아치면 거기에 또 불만이 생겨갖고 자유가 그리워서 다시 뭐야? 다시 민주주의로 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사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누구 생각인 거야? 예. 그게 해결의 어떤 그런 변증법적 생각, 사고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플라톤에 대해서 그 철인정치인데 플라톤의 철인정치 할 때 여러분이 그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였는데 현재의 부분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 플라톤의 철인은 그 사람은 재산을 못 가져. 아, 그리고 가족도 못 가져. 재산이 있고 가족이 있으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할 거란 얘기야. 그 철인이 되려면 오로지 뭐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할 사람이 철인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같이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독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는데 자기가 다 뭐 하려고 한다는 거야. 이익을 취하려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잖아. 자기 권력을 더 세게 하고 자기 재산을 더 많이 갖고 자기가 더 자기 자식들 때 막 물려주려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거는 뭐야 플라톤의 철인하고는 거리가 먼 거란 얘기. 음, 근데 그 사람들이 플라톤도 철인정치 주장하지 않았냐, 민주주의 싫어하지 않았냐, 라고 이제 그 플라톤의 얘기를 뭐에다가 따다가 쓰는 건데 자기들한테 뭐 한 것만 유리한 유리한 거. 부분만 따다 놓고 플라톤이 그 철인을 완성하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지. 하진이 다 했어? 아니면 또 있어? 저 다 했어요. 네, 그래서 1장 플라톤의 이상국가라는 부분들 같이 봤습니다. 다음, 예. 플라톤의 이상국가 얘기하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고,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처럼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손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 머리에 관한 일을 열심히 하면 되고, 손발, 무사 하는 사람들은, 전사하는 사람들은 싸움하는 일 열심히 잘하고, 가슴이 열대는 거야. 손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 그 생산하는 사람들은 생산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 식으로 정해진 바대로 열심히 사는 세상. 그게 이상주의 어떤 그런 국가의 모습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그게 바로 플라톤인 거지. 반면에 민주주의에서는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고 그 중에서 뽑혀서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심지어는 그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관직 같은 경우도 그냥 뽑아서 제비뽑기해가지고 뭐 못 뽑히면 이번에 준이 네가 반장해. 또 뭐 다음번에 또 뽑으면 지석이 네가 반장해.
굳이 그 중에서 훌륭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 그런 시스템을 갖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다음 3등이 누구예요? 저요. 지도원. 네. 근데 내가 질문은 그 여기에 논리 실증주의에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요. 중에서 이제 검증할 수 있을, 그러니까 뭐 비낙파라는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중에 검증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검증할 수 있는 것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도 있고 그렇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도 꽤 많다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검증할 수 있는 논리 이런 게 수학, 과학 이런 게 우선인지 아니면은 종교나 예술, 그 도덕 이런 검증할 수 없는 게 먼저 우선인지를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는 논리 같은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런 논리적인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을 튼튼히 뼈대를 잡아놓고 거기 살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리적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수학 과학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희님.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의 그러니까 뭐 수학이나 과학의 진보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건데 이 그러니까 이게 아직 검증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지금 검증할 수 있는 것보다 검증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어떤 논리를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어떤 종교나 그런 거를 그러니까요. 그 우리가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것보다 증명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저는 종교나 예술 그런 증명할 수 없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님. 저는 논리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지성님 의견처럼 일단 검증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다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점차 넓혀가는 방식이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하진님. 전 검증할 수 없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단 논리는 이미 검증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때에도 충분히 검증이 가능한데, 검증할 수 없는 것은 계속 긴 시간 동안 연구가 필요한 거니까, 일찍이 시작해야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검증할 수 없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성님. 일단 저는 이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저 또한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이 세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끼리 대화 같은 걸 할 때 이런 검증에 따라서 이런 뭐가 감성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허용하는 게 이성적인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성이 더 네.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자, 지금 지석 원이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논리 실증주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실증주의가 뭔지, 그 논리 실증주의가 역시 탄생한 역사적 배경은 뭔지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제목을 참 잘 지었어. 예술도 윤리도 뭐하다? 무의미하다. 가치가 없다. 근데 이 예술과 윤리 앞에 사실은 종교, 예술, 윤리 다 무의미하다. 그러면 오로지 의미 있는 거는 논리실증주의에서 오로지 의미 있는 거는 과학이야, 과학. 그래서 논리실증주의가 탄생하게 된 어떤 그런 배경은 바로 과학의 발전, 이성의 발전.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머릿속으로 따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른바 수학처럼 공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 그것만 의미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가버리는 게 바로 논리실증주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논리실증주의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잖아요. 아까 민주주의에 손을 든 것처럼 논리실증주의에 손을 든 것처럼 우리가 왜 지금 현재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과학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교육을 쭉 받아온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이 익숙해.
그래서 그쪽에 나도 모르게 그쪽에 손이 가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예술과 윤리와 종교가 과연 의미 없냐라는 얘기. 그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또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자, 원래 철학은 종교의 신여다라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여기 앞에 나오는 그 아퀴나스 뭐 이런 사람, 교부 철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신이나 기독교의 그 것들을 철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게 그들의 과제였고 숙제였다는 거예요, 철학이. 종교의 논리적 구성을 해내는 게. 그러다가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우리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과학이 급속도로 막 발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철학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철학을 해야 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그것의 끝에 있는 게 바로 논리실증주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나마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논리실증주의와 관련해서 어, 보면 어디 보면 되냐면 저 지석원 책으로 226쪽 제일 마지막 줄이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책으로는 201쪽 세 번째 문단이고. 자, 지석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주장 제일 마지막 줄. 어, 그들의 주장은 검증 가능성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모든 문장은 검증할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예컨대 물은 백도에서 끓는다. 곰팡이는 돌덩어리다. 같은 문장은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다. 더하기 3은 5와 같은 수식도 마찬가지다. 논리관계를 따져보면 옳은지 그른지가 분명하다. 그러나 신은 죽었다. 역사는 절대정신의 자기 실현 과정이다와 같은 말은 아무리 노력해도 참인지 거짓인지 검증할 수 없다. 이런 문장들은 잠꼬대와 같이 무의미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검증할 수 없는 말들은 학문의 영역에서 모두 버려져야 한다. 피카소는 거울보다 뛰어나다와 같이 미에 관련된 문장도 마찬가지다. 미는 개인의 취향에 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다. 항상 정직해야 한다는 문장 또한 마찬가지다. 예술과 윤리의 세계는 증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이비 명제에 지나지 않는다. 계속, 이들, 계속. 네. 이들은 언어의 엄밀한 사용을 통해 편견과 오해를 없애고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개혁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일상에서 쓰는 말들은 애매모호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분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말들로 이루어진 인공 언어를 만들어 쓸 수 있다면 세상은 더욱더 완벽해질 터이다. 거기까지. 자, 네, 그래서 토론 같은 경우도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논제 그를 정의 내리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더 그 진행이 되면 지금 여러분들 코딩이지 코딩. 네, 우리가 컴퓨터 언어화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컴퓨터 언어화 시킬 수 없으면 디지털 언어화 시킬 수 없으면 그거는 의미 없는 게 돼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왜 수학 시간에 이거 배우거든? P면 뭐 Q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짓, 참 거짓 뭐 이렇게 가지고 그 절대 명제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논리실증주의와 연결된 어떤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는 것만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따질 수 없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많,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논리실증주의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걸 이렇게 그냥 법률적으로 이렇게 따지기만 하면 논리적으로 따지기만 하면 현실과 전혀 그 관계없는 이상한 어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논리실증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 함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들이 또 나중에는 있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과학은 인간 삶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만큼이나 정신을 빈곤하게 만들기도 한다.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반드시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해야 한다라고 비트겐슈타인, 논리실증자들은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런데 나중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고백했다라고 비트겐슈타인 자체가 자기의 입장이 나중에는 이제 뭐 하게 된 거야? 바뀌게 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논리실증주의자들의
이게 정이라면 그거에 이제 반 해갖고 나온 게 이제 뭐야? 바로 그 다음 장에. 시- 그 바로 다음 장에 나온 게 뭐야? 그 다음 철학, 반론, 응? 그 다음 장 철학자들이 뭐야? 무슨 파야? 이게 몇 쪽인지. 논리실증주의 끝나고 그 다음 장이 실존주의요. 실존주의야, 실존주의. 실존주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지금 고민하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야, 이 사람들은. 그 상황적 맥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 이제 논리실증주의가 과학적으로 모든 걸 접근하려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반발 그리고 거기 그거 한계에서 다시 이쪽으로 온 것들이 바로 실존주의라는 어떤 그런 맥락으로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논리실증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 거야, 사실. 지금 현재. 자, 지석 원 다음 다 했고, 네, 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야? 지석 투? 아니, 어, 저 준비를 못했어요. 준이. 아, 저는 이 노자의 도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는 일단은 도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인데, 일단은 도가의 주요 철학의 주요 입장이 이제 그냥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둬라 있잖아요. 근데 전 이 그냥 주요 철학보다 여기서 보면 이 69쪽에서 하늘의 도리는 여유가 있는 것은 덜고 부족한 것은 더해준다. 사람의 도리는 그렇지 않아서 부족한 데서 덜어서 여유 있는 쪽에 더한다. 그러나 오직 도를 이룬 사람은 여유 있음에도 덜어내어 하늘의 도리를 따른다. 성인은 무엇을 하든 소유하지 않고 자신의 뛰어남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법이다. 여기에서 그 여유가 있는 것은 덜고 부족한 것은 더해준다. 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되게 빈부격차가 심한데, 이 빈부격차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 이렇게 사회가 된다면, 어, 만약 이런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되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 교가에 조금 긍정적입니다. 네, 지석원님. 저는 그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그 주장이 되게 좋았는데, 왜냐면 요즘에 너무 인위적인 게 너무 우리 사회에 많은 것 같아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주장 자체에 제가 좀 끌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하진님. 참 긍정적인 그 반응인지 그 도가인가 그 주장에 그 있는 그대로 자연에 따라 살아간다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아가지고 억지로 막 뭔가를 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연민님. 또 도가를 찬성하는 편인데,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뭔가 그냥 그 자연의 흐름에 맡겨놓는다는 게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무르르듯 지나가는 거다 보니까 저도 좀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석훈님. 이게 사상으로는 되게 편한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되게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상인데. 어, 네. 그다음 선생님. 자, 그래서 지금 준이가 한 부분들이 바로 노자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중에 지석 투가 제일 그 냉철한 사람이야.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냉철한 사람인데, 지금 지석투가 지금 남들이 다 얘라고 하는데 혼자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자기 어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분명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어,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노자와는 정반대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인위적으로, 그죠. 인공적으로 모든 걸 뭘 그 할 수 있다. 과학으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데 이제 그거에 사람들이 뭔가 부족함을 느껴요. 그리고 뭔가 이대로 가는 게 과연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소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소수의 마음들이 바로 노자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자 하면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면 신선 알아? 어? 네. 지팡이 들고 이렇게 그거는 하얀 수염 있는 것들 그 신선. 그게 사실은 노자의 어떤 그 도교의 그것들이 신선 사상과 사실 실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것들 볼 수 음, 있다. 그래서 그렇죠. 아까 이제 지속 원이 했던 바로 무의자예요. 무의. 근데 무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의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그게 곧 뭐 하는 거라는 거야? 그게 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뭐 하는 게 말이 되라는데 그 말을 이해할 때 노자의 도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노자가 살았던 어떤 그런 시대가 이른바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서 나라들이 막 나뉘어서 막 서로 싸우던 어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공자 같은 사람은 예와 도덕으로, 예와 교육으로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법가, 법가는 엄격한 뭘 통해서 법 집행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야 이 세상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노자는 예나 교육, 법 다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인간을 뭐해? 올가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강조하면 질서가 잡힐 것 같은데 이른바 법꾸라지. 법을 교묘하게 뭐해서 이용해가지고 뭐 합법적이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더 뭐해? 더 큰 피해를 주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버리는 어떤 그런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것보다는 아까 지덕원이 그 인용해줬던 원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마음들, 그 선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뭐 할 때? 회복할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나은 사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다만 이제 노자 사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부분들은 커다랗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뭐야 그 소규모 그룹 소규모 그룹이 살 때는 이런 노자의 어떤 그런 방향이 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과연 이런 노자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운영될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의문을 갖는 게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이미 인간들이 너무 우리가 지금 너무 자본주의화돼 있어. 많이 건너갔다. 너무 과학주의화돼 있어. 그러다 보니 뭐야? 노자의 원래 이 모습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 있을까? 건가? 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뭘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잘 뭐해라? 받아들여라. 그러면 된다. 라고 주장했던,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노자의 어떤 생각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아까 이것도 그 변증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거 있지. 무슨 나는 자연이다인가? 그거 아, 알아? 네.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무슨 스마트폰 막 뭐 이렇게 막 디지털 막 발달하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난 뭐야? 아날로그로 난 살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 이른바 요즘에 그 계획형 인간들 그 뭐라 그래? T라고 그래? T. T들이 더 대세인 어떤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T가 아니라 뭐야? 인간의 뭘 더 중요시 여기는? 감정. F. 감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또 움직임도 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쨌든 또 노자의 어떤 사상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철학 역사를 만나다라는 책이 그 앞에 걸로는 16장, 15장까지 있었고, 16장까지 있었고, 개정진국판은 지금 19장까지가 아마 있을 거야. 그래서, 커다란 전체적인 철학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인데, 사실, 스님도 이 책 아주 어렵습니다. 철학, 뭐 이런 부분들에서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학자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많은 다른 철학자들을 만날 텐데 그들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 이러한 부분에서 이 저자의 어떤 그런 시각 역사 속에서 철학이 태어났고 그 철학이 또 역사를 바꾸기도 하고 서로 상호 영향을 끼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 것들을 보면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났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방향이 무엇이 뭔가 그것들이 결정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관, 세계관이 또 이제 여러분들이 형성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철학들, 그 선생님이 사춘기 때 어?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냐, 이 세상 도대체 뭐냐고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었어. 그러다가 선생님이 마침내 그걸 깨달았어. 너무 기뻤어. 그 나중에 보니까 철학회가 다 있는 거였어. 내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철학자들이 수백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고민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고민하는 거, 그것도 사실 철학하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지. 근데 못지않게 철학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맨땅 헤딩하는 것들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경지에서 그 다음 일들도 해나갈 수 있는 것들도 의미 있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가 글쓰기야. 자, 선생님 숙제 뭐 낼 것 같아? 지석투? 네. 철학자 조사하기. 어? 철학자 조사하기. 그렇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범위가. 이 책에 나와 있는 철학자도 좋고, 아니, 이 책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다른 철학자도 좋고, 그거를 중학생, 여러분 중2, 다른 중2들이 읽고 뭐 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있도록. 있도록. 그 사람의 철학이, 중요한 철학이 뭔지 그 사람에 대한 철학을 소개하고, 그 철학, 왜 그 사람은 그런 철학을 갖게 되었는지, 어? 그 사람의 철학이 탄생하게 된 뭐? 배경, 그리고 오늘날 그 철학이 갖고 있는 의미. 자,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의 철학이 내용이 뭔지. 두 번째, 그 사람은 왜 그런 철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 세 번째, 그 철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갖는 의미.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글을 구성해서 쓰는데 그 글이 중학교 2학년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쉽게 풀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제대로 잘 뭐 해야 돼? 이해할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지. 여러분도 이해한 만큼 여러분들이 바꿔서 서술해 보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선생님, 그 어, 세 가지가 뭐라고요? 그 사람의 철학이 무엇인지. 철학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거 첫 번째. 그 사람은 왜 그런 철학을 갖게 되었는지. 그 철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그 철학이 현재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 철학에 대한 평가. 됐어, 준이야? 네. 또 다른 사람 질문? 다시 말해주실 수 있나요? 그 철학이 한 사람의 철학자를 하지가 정해서 그 사람의 철학의 특징, 그 사람의 철학을 설명할 것, 첫 번째. 두 번째, 왜 그 사람은 하필 그런 철학을 하게 되었는지 그 철학의 배경, 역사적 배경. 세 번째, 그 철학이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됐어, 하진아? 네, 음. 감사합니다. 은민이는 질문. 없어요. 지속 원투.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철학자를 할 건가부터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런 글을 쓰는 과정에서 그 철학자들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그 우연의 요소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이때 내가 만난 그 철학자가 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서 그 철학이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도 있고, 물론 뭐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예수.